미생물이 최소 120조마리 많게는 500조마리나 우리 몸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뭔가 해롭고 귀찮은 존재 같기는 한데 동시에 인류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고 하네요. 이 미생물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또 이게 약이 되고 돈이 되는 시대입니다. 곰팡이가 사실 효모죠. 그러니까 곰팡이뿐만 아니라 세균이나 박테리아 같은 이런 미생물들을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우리 몸에 해로운 병원균 같은 것들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요. 당연히 좀 더럽다, 위험하다라는 인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을 포함해서 미생물들은 지구상 어디에나 존재하고 사실은 일상 속에서 우리가 좋은 방법으로 공생을 하며 살고 있기도 합니다. 많이 즐겨 먹는 한식 중에 김치나 그리고 양식 중에는 치즈나 요구르트 같은 것들도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유산균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빵이나 와인을 만드는 효모 역시 미생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즐겨 먹는 버섯도 곰팡이 균류 중에 하나이고요. 사실 세균과 곰팡이 같은 것들은 잘 쓰면 이제 일반적인 유기물, 폐기물을 분해하는 능력도 굉장히 좋아서 요즘에는 새로운 바이오 에너지 같은 청정 자원으로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 또 토양에 좀 해가 덜 가는 친환경 비료나 심지어 우리 몸의 병을 치료하는 신약으로도 활용되고 있어서 이미 적용되고 있고 활용되는 범주가 늘어나고 있는 주목할 만한 분야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미생물과 함께 살고 있다. 미생물이 없었으면 인류도 존재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면 이제 개념적으로 미생물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크게 생물과 무생물로 보통 나뉘죠. 생명력을 가지고 있으면 모두 생물이고 생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물, 식물 그리고 미생물 세 가지 분류로 나눕니다. 미생물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너무 작아서 인간의 자연적인 눈 육안으로는 관찰할 수 없는 생물이다라고 하면 이게 미생물이고요. 세균뿐만 아니라 바이러스, 곰팡이, 기생충 같은 것들도 이제 기생, 생물까지 포함해서 조금 넓은 범주로 미생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뭔지 몰라라고 하는 미지의 존재 같은 것이었고요. 당연히 현미경 기술이 발달되면서 미생물을 관찰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 미생물학 또는 미생물 산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동반 성장하게 됐습니다. 19세기 후반에 전자현미경, 성능이 좋은 전자현미경 개발되면서 여러가지 질병이나 감염병의 원인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던 세균이구나 라는 좀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하게 됐고요. 그리고 왜 음료 이름에도 많이 붙어있는 파스테르 같은 경우는 프랑스의 화학자인데 이 파스테르가 그 나쁜 균을 살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을 갖춘 균을 우리가 분리해서 인공적으로 배양해서 생산할 수 있다라는 살균법과 멸균법을 개발하면서 사실 이제 미생물 쪽에서는 이런 미생물 학문이나 이런 개발 가능성을 좀 정립시킨 개척자다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미생물을 활용하고 있고 직접 담가서 드신다고도 하고 그걸 지혜롭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구상 어디에나 있고 또 우리 몸속에도 많이 있습니다. 신체 내부 외부 정말 다양한 미생물들 집합이 존재하고 또 계속해서 새로운 미생물들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많이 있는 곳은 우리가 유산균으로도 알고 있는 장에 많이 있는데요. 피부, 구강식도, 소화기관 정말 여러 장기에 집합적으로 존재하고 또 새롭게 발견되기도 하고요. 우리 몸속에 미생물이 수백 종이 있는데 사실 사람의 세포가 그 한 30조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이 미생물 숫자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백 조개까지 있다? 훨씬 더 많다라고 이야기되고 있고요. 미생물 몸 안에 있는 미생물의 전체 무게를 달아보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한 1.3kg에서 2kg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몸에 존재하는 모든 미생물을 끄집어내서 모아놓으면 한 2kg까지 간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렇게 보면 사람 체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1%에서 한 23%까지 차지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사람의 뇌가 사람마다 다르지만 한 1.3kg 간이한 1.5kg다라고 한다면 미생물도 그에 못지않게 많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제2의 장기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몸에선 미생물이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거고 우리 몸을 또 유익하게 해주는 균, 최근에 화장품이나 이런 광고를 보면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한 거다라는 것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마이크로바이옴이 곧 미생물입니다. 새로운 용어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이제 2001년도에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가 본인이 기고를 하면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한 단어를 명칭했습니다. 미생물이라고 하는 마이크로에다가 생태계라는 의미를 가진 바이옴을 붙여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이크로바이옴이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여러 가지 미생물 중에서도 사람에게 존재하는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또는 휴먼 마이크로바이옴을 특별하게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우린 이걸 이제 한국말로 좀 풀면은 인간 공생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어쨌든 인체에 존재하면서 우리 몸의 생태계를 함께 공유하고 우리의 건강이나 질병과 좀 관련된 여러 가지 미생물을 총칭해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유산균 역시 마이크로바이옴 즉 인간 공생물 중에 하나이고요. 흔히 이야기하는 프로바이오틱스다라고 하면은 장내 유익균들은 전부 다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우리가 이름 몇 번 들어보면 비피더스균, 유산균, 락토바실러스 이런 것들 전부 다 우리 몸에 그 유익한 유익균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유산균 챙겨 먹는 분들 구성물에 보면 그 프로가 아니라 프리바이오틱스도 얼마 있다라고 써져 있는 게 있는데 이 프리바이오틱스는 앞서 말씀드린 장내 유익균들이 잘 성장하기 위해서 먹는 영양분 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프리바이오틱스와 프로바이오틱스를 같이 배합하는 이유는 프로바이오틱스 혼자 넣는 게 아니라 이들이 먹고 자란 영양분도 같이 들어있어요 라고 하는 뜻인 거고요. 장내에서 프로바이오틱스가 뭘 먹고 잘 계속 유지가 되고 살아야 되니까 그 먹이인 프리바이오틱스도 같이 우리가 섭취를 해야 되는데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가 프리바이오틱스입니다. 그리고 포스트바이오틱스도 있습니다. 장내 유익균들, 즉 프로바이오틱스가 잘 활동하면서 만들어내는 우리 몸에 좋은 부산물들을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하고요. 이 모든 걸 합쳐서 머신바이오틱스다라고 불리는 것들도 있습니다. 사실 마이크로바이옴이 왜 이렇게 우리 일상 속에서 많이 이야기될 정도로 퍼졌냐라고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 1990년대에 워낙 그 유전자나 유전체 분석 기술들이 진단 기술로 활용됐을 때 이런 분석 기술들이 좀 발달되면서 우리 인간의 유전체를 한번 대대적으로 분석해보자라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게놈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때 기대했던 것은 인간은 고도화된 동물이니까 아마도 인간의 유전자는 한 10만 개 있을 거야 라고 기대를 했는데 분석하고 보니까 2만 개 정도가 있었던 거죠. 2만 개 정도면 초파리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 수가 한 2만 개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보면 유전자의 개수로는 크게 고등동물이라고 해서 뭔가 다르진 않다라는 걸 밝혀낸 거고요. 사실 초파리가 인간의 유전자 연구를 하는데 많이 이용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석 기술을 다른 분야에도 적용을 해보니까 우리 몸속에 수백 개, 수천 개의 미생물이 존재하고 있고 미생물의 유전자 개수만 해도 한 200만 개, 400만 개가 된다라는 걸 밝혀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우리 몸에서 소위 제2의 장기라고 불리는 이 미생물들 연구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1900년대 후반 2000년 초반부터 마이크로바이옴 즉 미생물이라고 하는 분야에 좀 관심도가 높아졌고 다양한 방식의 연구와 적용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매일 아침 유산균 챙겨 드시는 분들 많아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프로바이오틱스 시장도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미생물은 딱 하나의 미생물이 혼자 동떨어져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미생물 생태계 미생물 집합 미생물군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우리 몸속에 정말 수백 종 수천 종의 미생물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 자체가 생태계라는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좋은 유익한 박테리아 그리고 우리 몸에 좀 안 좋은 유해한 미생물들이 어떻게 균형을 이루면서 생태계가 이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같은 음식이나 같은 약을 먹어도 영양분을 흡수하고 약물을 조절하고 또 면역체계가 작동하고 심지어 뇌나 신경이 발달하는 것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들이 연구되어 왔습니다. 좋은 미생물 생태계를 유지하자가 지금의 방향성이고요. 유산균 같은 마이크로바이옴 건기식들은 대부분 이제 장 같은 소화기관에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장 건강에 가장 많은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기는 합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것으로는 출산되기 전에 엄마 몸속에 있는 태아는 거의 무균 상태다. 미생물의 관점에서는 무균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출산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엄마의 미생물을 1차적으로 획득하고 태어나자마자 사실 주변 환경에 미생물이 존재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접촉하면서 초기에 미생물 생태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유아기에 모유도 먹고 음식도 먹으면서 미생물이 또 만들어지고 여러가지 식이습관 또 항생제 같은 약을 많이 먹냐 적게 먹냐 주위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미생물들이 성장되고 억제되기도 하면서 몸속에 일종의 생태계를 만듭니다. 그래서 요즘에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들을 보면
이렇게 초반에 성장하는 과정의 마이크로바이옴 생태계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직접적으론 아토피, 천식 같은 것들, 그리고 그 어쩌면 자폐와 같은 뇌질환, 뇌 발달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라는 게 연구되어 왔습니다. 이걸 밝혀낸 방법을 보면 무균실 안에 생쥐를 집어넣고 일반적인 마이크로바이옴을 보유한 생쥐를 또 별도로 키웁니다. 그러면 무균실에서 태어나서 자라난 생쥐가 훨씬 건강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장 점막이나 세포나 모세혈관 같은 이 발달 능력이 저하되고 면역세포에도 조금 불안정하다라는 결과들이 나온 게 있거든요. 인제 그래서 사람도 그런 무균한 것이 좋은 것은 아니구나, 적당한 마이크로바이옴이 건강하게 자라야 된다라는 것들을 추후적으로 밝혀낸 바 있습니다. 거의 한 10여 년 전에 관련된 논문이 나왔는데요. 비만인 사람과 마른 사람의 대변을 두 가지 동일한 상태에 쥐에게 이식을 해서 동일한 환경과 동일한 먹이를 주며 키웠습니다. 그렇게 봤더니 마른 사람의 대변을 이식받은 쥐는 마른 체형이고 비만인 사람의 대변을 이식받은 쥐는 비만쥐로 컸다라는 논문이 나왔고요. 대변이라고 하는 게 대변의 대부분의 구성물이 미생물 즉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이 두 명의 제공자는 사실 쌍둥이입니다. 쌍둥이면 유전적으로 형질이 굉장히 유사한데 식습관 때문에 아마도 다른 마이크로바이옴이 만들어졌겠죠. 그러다 보니까 유전자가 비슷하더라도 장내 미생물 생태계가 어떻게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비만이나 신체 건강이나 능력이 좀 달라진다라는 게 입증됐고, 그 이후에는 여러가지 질환들, 감염질환이나 암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면역질환, 심지어 노화나 이런 파킨슨 같은 인체 난치성 질환들까지 굉장히 치료하는데 마이크로바이옴을 적용해 볼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이 나왔고, 꽤 많은 기업들이 관련 임상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효과나 검증이 완료되고 굉장히 대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사람에게 사용 가능한 미생물들, 예를 들어 살아있는 세균 같은 것들을 직접 질병, 치료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보통 생균치료제 LBP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서 사실 이런 것들은 이미 2018년도부터 FDA 승인을 받아서 이용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분변이식이라고 해서 FMT라고 해서 말 그대로 건강한 사람의 분변, 마이크로바이옴을 환자에게 이식하는 방식이 있고요. 건강한 미생물 생태계를 그대로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또 환자의 직장이나 입이나 코를 통해서 그 이식액을 직접 이식하다 보니까 치료 효과가 굉장히 좋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좋게 나타난다라는 장점이 있긴 합니다. 그 이식액 상태로 만들어서요, 입이나 코로 넣거나 직장에 직접 넣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마이크로바이옴이 장에 있다 보니까 대장염이나 크론병 같은 이런 소화기, 장 질환에 가장 많이 쓰이고 있고요. 대표적인 질환 중에 하나가 이제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셜균 감염증이라고 해서 CDI라고 부르는데, 간단히 얘기 드리면 감염성 장질환입니다. 이게 왜 발생하냐면 사실 굉장히 감염 질환을 심각하게 앓는 환자에게는 항생제를 굉장히 독하게 쓰잖아요. 독한 항생제의 부작용 중에 하나가 병원균도 죽지만 우리 몸에 유익한 유익균도 많이 죽습니다. 이 CDI라고 하는 나쁜 균이 과도하게 증식하면서 생기는 질환이고요. 물론 건강한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다만 이게 여러가지 균 생태계 속에서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런 항생제를 많이 복용했을 때 면역력이 떨어지면 이 CDI라고 하는 나쁜 균이 급격하게 증식하면서 독소를 방출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세균 때문에 설사를 심각하게 한다거나 심각한 염증이 대장에 발생하는 병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1년에 많게는 16만 명 정도가 발병하는데, 사실 이게 좀 쉬운 병은 아닌 게 한 2만 명 정도가 사망에 이릅니다. 그 정도로 좀 사망률이 높고, 그렇다 보니까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게 생균 치료법 중에 분변 이식, 즉 건강한 타인의 건강한 대변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식해서 환자의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복원해주는 방식으로 쓰이고 있고요. 알려지기로는 한 23번 정도만 이식하면 환자의 90% 정도는 며칠 안에 회복한다라고 해서 임상적인 효과도 인정되고 있고, 굉장히 대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치료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에게 대변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식하기 위해서는 좋은 원재료가 필요하다 보니까 이제 대변 은행이라고 하는 게 2010년대에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도 있고 영국, 유럽에도 있고요. 다만 이제 한국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비영리기관 오픈바이옴이라고 하는 곳이 건강한 대변을 기증받는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었었고, 당시에는 1번 기증할 때 한 $40였는데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건강해야 되고 비만도 없고 병도 없고 특정한 기간 동안 항생제도 먹은 사람이 없는 기증자만 가능했고요. 이런 걸 그 은행으로 뱅킹을 해서 나중에 분변 이식 치료제를 만드는 이식액으로도 쓰고 또 거기에서 또 만약에 새로운 대장균 좋은 유익균이 있다면 치료제나 진단에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이 오픈바이오믹 기증은 그 진행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접근한 미국의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회사 중에 세레스타필틱스라고 하는 곳이 가장 앞서 나가 있는 곳 중에 하나인데 23년 4월에 직접 분변 이식이 약간 좀 위험성이 있으니까 불편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먹는 치료제로 만들었다 경구용 치료제로 만들어서 미 FDA 승인을 최초로 받아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장 질환에만 쓰이는 건 아니고 이런 방식으로 그 분변 이식을 포함해서 경구용 치료제로도 다양한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기업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또 그 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마이크로바이옴 경구용 치료제로 승인받은 게 23년 4월이 최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임상 성과가 나온다고 더 나온다거나 시장성을 입증하는데 조금은 노력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작년 4월에 FDA 허가받은 CERC 같은 경우도 그 세계 최초의 경구용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를 다국적 식품회사인 네슬레의 판권을 올해 이달 초에 매각하기도 했었습니다. 좀 약간은 상업화가 아직까지는 더디다 싶어서 매각한 바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치료제가 일단은 좀 많아지면 그래도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아직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좀 많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사실 장내 미생물이 장내 분비세포랑 같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여러가지 신경활성 물질을 분비하고 신진대사 조절에도 관여한다라는 연구들은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뭐 우울증이나 불안이나 자폐 같은 그런 정신건강에 관련된 질환들도 상당히 많이 연구가 되면서 임상을 시도해 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암 같은 경우에도 많이 쓰일 수 있고요. 왜냐하면 장내 미생물이 좀 균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있을 때 대장암 발병 가능성도 높다라는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리고 그 암을 앓고 있는 환자의 장내 미생물은 건강한 환자와 좀 다르다라고 해서 오히려 역으로 장내 미생물을 확인해서 이 사람이 어떤 질환을 앓고 있는지 진단해보자. 그렇게 접근하는 진단법도 시도는 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 외에 자폐에도 그렇고 또 파킨슨병 같은 경우에도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부족해서 생긴다고도 하는데 그거를 또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다른 약들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만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을 해서 뇌에서 그런 호르몬들이 적당하게 나오게 또 조절할 수 있다면 인체의 면역력을 활용하는 거니까 또 차원이 다른 도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그 대체국이나 단백질을 만드는데도 미생물이 쓰인다고 합니다. 현재 균 대체육이라고 하는 분야가 많이 이용되고 있고요. 사실 역사는 좀 됐습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버섯 곰팡이인데 버섯 곰팡이가 균사라고 해서 약간 섬유 같은 구조가 있거든요. 그 섬유 같은 규정 구조가 육류와 질감이나 식감이 좀 비슷하다라고 해서 여러가지 스타트업들이 균 대체육들을 개발하고 있고 사실 균 대체육은 다른 그 세포 배양 대체육이랑 비교했을 때 만들어서 수확할 때까지 한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빠르게 좀 만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균 대체육의 원료로 쓰이는 게 마이코프로테인이라고 하는 그 균주 중에 하나인데 좀 새로운 마이코프로테인이 발견됐다라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이게 햄버거 패티나 스테이크 같은 이런 고기 대체 균주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인데 환경부에 소속된 연구기관 한 곳이 발견을 해서 특허를 출원했고 이게 다른 균주들보다는 좀 대체육으로 활용할 만한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글로벌 스타트업들 보면 모균 사체, 이 버섯균을 가지고 대체육을 만드는 전문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미생물을 가지고서 대체 해산물을 만드는 곳들도 있습니다. 요즘에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기후변화, 식량 안보라는 관심들이 높아지면서 균 대체육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굉장히 많이 이용되고 있고 고기에 비슷한 새로운 균을 발견하는 것들도 숙제 중에 하나다라는 관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테인이라는 게 단백질을 뜻하는 거고 마이크로 프로테인이라는 게 이제 발견이 됐다. 그래서 뭔가 아직까지 대체육이 진짜 고기 같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미래에는 어떤 나중에 상품이 될 수도 있으니까 어떤 상품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또 하나 농촌에서 농사 지을 때 비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 비료 그 자체가 미생물을 또 이용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식물 같은 경우는 이제 토양이나 물이나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사실 미생물과 가장 직접적으로 닿아 있는 생물이고요. 또 미생물이, 즉 식물 마이크로바이옴이 식물의 어떤 스트레스 감소나 면역력 증진이나 심지어 개화 시기 같은 것들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연구들이 되어 있고, 요즘에는 토양 환경에 영향을 최소한으로 미치면서 농작물 생장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친환경 미생물 농약이나 비료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중금속이나 농약 같은 것들 오염을 좀 낮추고, 그렇게 하면 인제 식물을 섭취하는 인간에게도 이로울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개발되고 있습니다.